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야당부터 제가 자꾸 여쭤보는데 야당부터 오늘도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미워하시나요? 미울 만한 짓을 했겠죠, 옛날에. 예, 뭔가요, 이게? 예.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예. 멘토로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뭐 좀 약간 비상식적인 좀 대우를 받은 것도 있고 예. 뭐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거 관점도 여쭤봐도 있지만 되나요? 어떤 케이스였나요? 뭐 이게? 그건 저는 들은 게 있지만 뭐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제가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니라 보고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여러 행보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그 김종인 위원장 하고 있을 때 국민의당 대표로 그 당시에 들어섰던 안철수 예. 대표랑 설전도 오갔던 적이 있고요. 예. 여러 행보에서 그 설전은 공개됐던 설전이죠. 공개했었죠. 그건 서로 어떤 뭐 부분이었죠? 서로 자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예.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이전에 우선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지도자 선거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정치하면서의 모습이라는 것도 누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초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다소 안철수 후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발언들이 좀 감정의고를 키웠던 것이 아니냐. 네. 그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 단일화에 진 것이지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당의 어쨌든 대표를 지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야권은 통합해서 이번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은 고루 가져야 되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만 이게 어떤 개인의 행보를 위해 가지고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개인의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는 안 대표가 이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예. 저희 단일화 이후에 사실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가 합당도 하겠다 그랬고요. 하나는 이제 공동 운영, 서울시 공동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였지만은 둘이 양립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예. 합당해서 한 당이 되면은 공동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공동 운영을 한다는 거는 또 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제 모든 걸 안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은 공동 운영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본인의 파이는 가져가고 예. 합당은 또 합당대로 나중에 하고.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네. 이런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당에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뭐 일부 인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 향후 입장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안 대표도 합당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알겠지만은 합당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공동 운영은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고요. 네. 다만 합당의 시기를 계속 늦추고 무슨 뭐 선거 결과를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쨌든 인사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만 주장하고 나중에 합당 안 하겠다 그래 버리면은 네.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할 거면 합당으로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발언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네요. 야권 승리란 말이 그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얘기인가? 그 단어 하나만 보면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세요? 그 중간에서 보면은 저희 당이 이제 물론 선거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은 단일화 여론조사라는 그날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네.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어쩌다 보니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됐지만은 서로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은 맞나 이런 의심을 저희가 마지막에 하게 됐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그 뒤에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선거운동 과정 중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소간의 오해를 풀었습니다만은 그런 지점들은 안철수 대표께서도 어떤 개연성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지는 설명하셔야죠. 그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의 어떤 감정적 갈등은 거의 뭐 좀 간극이 메워지지 못할 만큼 좀 벌어졌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뭐 그거야 뭐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대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안철수 대표 안 좋아하는 인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예.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예. 저는 공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아니, 겁니다. 공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저 정도로 어떤 자질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하고 저게 어떻게 간극이 약간 두 분의 간극이 메워지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다시 불행해진다는 어떤 단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예. 사적인 위치로 가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아, 왜냐하면 공적인 위치에서 말씀한 건 공적인 위치에 예. 계실 동안에는 아니라 사실 이거죠. 공적인 위치에 있을 생각이 다르셨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 그때도 대표 좀 심한 말은 많이 하지 예를 들어서 않았어요? 그 선거 끝나고 상황실에서 안 대표에게 덕담도 하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하고 예. 다만 본인 내려온 다음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과 구분이 철저합니다. 저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은 예. 그 단일화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저는 우리 선대위원장님 내가 지키겠다 이 발언했어요. 예. 저희 선대위원장님 예. 공격하는 안철수 대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제가 방어하겠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실 때, 거기 계실 때도 좀 독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단일화되고 나서는 그런 발언이 없었고요. 어. 단일화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의혹까지 얘기하는 상대당 다른 당 후보인데 예. 그거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너무 야당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여당도 지금 좀 시끄럽죠.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뭐 좀 먼저 여쭤보고 지나가고 싶은 게 쇄신을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초선 의원들 그 발언 가지고 시끄러운데 네. 양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들의 그 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표 자체와 뭐 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쇄신을 어디 부분을 쇄신해야 될 거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양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오만에 대한 지적들은 예. 그 깊게 다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초선 오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초선 오적이라고 하는 젊은 그 2030 국회의원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180명 가량의 친여 국회의원들이 유사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속으로 삼켜내면서 내부적으로 질서에 있는 퇴각과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제가 거고. 잠깐 헷갈렸는데 네. 국회의원들 180분이 유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그 초선들의 그 개혁 지향의 방향에 대해서 유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 예. 부분에서 유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2030의 역할이 있고 예. 그 4050의 역할이 있고 5060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예. 언론사도 보면 이 1년 차부터 한 10년 차까지는 처절하게 현장을 뛰면서 그 올고전 부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데스크는 그걸 조율을 해내고 국민의 정서에 맞춰내는 게 데스크의 역할인 것처럼 예. 국회의원들도 초선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껏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예. 맞다. 그리고 나서 중진들은 그걸 융화시켜내고 조율해서 국민들에게 또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선들의 열정과 그 충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 예. 자체가 결코 당의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 박안주 원내대표 후보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예. 했더라고요. 야당과의 협치,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는 예. 부분인데 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억압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 국민들이 쳐다봤을 겁니다. 예. 소위 말하는 조금 박해, 우리 그 지지자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조응천, 예. 금태섭, 예. 그다음에 박용진, 김혜영 예. 했던 조금 박해라고 하는 이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결국 이제 금태섭이 나가면서 그 조금 박해가 훨씬 더 이제 코너에 몰렸던 예. 것들이 고비 때마다 바르든 그러든 지적해주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다시 뒤를 쳐다보면서 숙고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브레이크가 워낙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초선 5명이 정말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받아서 예.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경남 고성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왔잖아요. 네. 제 지역구에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히 영남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피곤함들을 강하게 우리 지지자들마저도 호소하는 예.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양하게 엮어서 좀 세련되게 표현을 했었으면
훨씬 더 그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당장 그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서초동에서 그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해? 예. 지금 이거거든요. 그때 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그 수십만의 지지자들의 그 눈물들과 예. 피땀들에 대해서 한 말로 그 폄하하거나 끊어버리면 예.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 안전장치나 좀 더 위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바로 그 이 너무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네. 부딪혔던 감정적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초선 5명에 대해서 저도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여당의 어떤 중심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거는 이 과연 이 쇄신의 우선순위가 네.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의 차이 같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성을 뭐 이 LH 사태나 네. 예? 혹은 내로남불 뭐 김상조 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면 그렇게 반발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민주당 정통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혹시 이게 중심 문제인 것처럼 초선 5명이 발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2차 발표를 하면서 예. 왜 조국 사태만 쳐다보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영린이거든요. 네. 검찰의 수사권조차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우리가 예. 진 거지 제대로 개혁을 했었으면 적겠냐라고 하는 요 한쪽에 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축이 민주당의 그 중요한 그 양대 축 중에 한 축이란 말이에요. 예. 이 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조국을 그 평가하는 다양한 눈들이 있었고 우리의 상식적인 눈들이 있었고 당 내에서 그 조국 관련 수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좀 그 취합해서 가거나 안 그러면 이 소재는 어쨌든 총선 결과적으로 그 조국 사태를 딛고 총선에서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강한 개혁과 완수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그 덕으로 너희들이 당선됐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대부분 비례이거나 예. 그다음에 이 좋은 지역의 전략 공천으로 들어가서 당선이 됐는데 너희들이 그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그 설득력도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들이 저는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열자. 정말 열렬히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또한 저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구나 당 내에서 예.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저 생각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 생각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예.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뭘 반성해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논의가 그 빠른 속도로 우리 반성과 그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저 부분을 당내 분열인 것처럼 그 끌고 가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자들 정신 못 차렸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두를 던지고 그 하두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잖아요. LH 예전 도둑놈이든 지금 도둑놈이든 그 도둑놈을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에 예.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법을 그 다스리고 있고 결정하는 단위에 있었던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전 최고위원의 그 전세급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변명을 해도 그 우리가 수비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그 당내 어떤 분란으로 보이는지 쇄신 방향으로 보이는지는 제3자 입장에서 별 상관이 없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쳐다볼 때 저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쳐다볼 때 궁금한 점이 방금 말씀하신 다양성은 좋은데요. 네. 쇄신의 방향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지 당이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부딪힐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예, 거예요. 상당히 부딪힐 수 예.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현역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해설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안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상당 부분 그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만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만이지 국민을 향한 오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문제를 원내대표 후보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너무 하나의 목소리가 그 과도하게 지배해 왔고 그 과잉 대표성을 가지고 예. 있었다. 그러면 과잉 대표성에 대한 부분에 그 이 힘을 빼고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검찰 출신이기 예. 때문에 자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 쫓아내라 예. 라고 하는 게 요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받았냐면 조응천 같은 사람 한두 명 우리 당이 못 품으면 우리가 무슨 여당이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로 좀 더 다양하고 강한 목소리들이 또 우리 당이 흡수해내고 그 안에서 녹여내야 예. 그 안정적인 집권 여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여당 얘기는 그런데요. 야당은 아까 이제 지도부 문제나 네. 그거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아까 있던 장재원 의원은 벌써 김종인 전 아까 이채고는 어떤 그 안 대표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하고 입장을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아까 장재원 의원 예. 언급하셨고 또 배현진 의원도 또 예. 이제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예. 돼요. 저 원래 안 대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 있고요. 예. 그분들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 예. 있어서 물러나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제 발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지지층을 편입된 2030 세대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당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통적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이 더해졌을 때 이것을 좋아해내는 건 능력이거든요. 야당은 그쪽에 앞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선거 이겼는데 뭐 싸울 일은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지도부 문제도 잘 부드럽게 흘러갈까요? 저는 지도부 문제도요. 네.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뭐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들어오시게 되나요? 어떻게? 저는 그거야말로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 홍 대표께서는 원래 이번 선거 과정 중에도 역시나 이제 김종인 리더십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계셨고 예. 다만 홍 대표는 다른 어떤 비판하셨던 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냉정하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예.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인사들이 평가를 잘못할 수는 있죠 처음에. 하지만 올바른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대표가 저희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신 분인데 저는 그분이 당 밖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도 예. 좀 저는 주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 들어오시려면은 또는 이제 대선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시려면은 지금까지 당의 변화를 역행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예를 생각 들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젊은 지지층이 편입된 상황 속에서 홍 대표께서 과거에 보이셨던 모습대로 다시 당에 참여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적응력이 되게 뛰어난 분이고 무엇보다도 이 대중 소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읽으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채고 나오셨으니까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새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20대 남자의 지지에 대해서 아주 뭐 정리를 하시고 나름대로 네.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게 민주당의 페미니즘의 실패라는 식으로 어떤 말씀을 정리하신 게 맞나요? 제 해석이? 예. 예,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예, 예. 다만 이 민주당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예. 전 페미니즘은 여성주의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꽤 역사가 있는 운동이고 예. 그것이 뭐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은 이걸 증오 구도로 몰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해 가지고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성별에 대한 것으로 갈등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용어들 예. 한남이라고 보통 하죠. 한국 예. 남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한국 남자니까 싫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예.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분들과는 민주당이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근데 민주당이 그쪽과 가까워졌었나요? 그런 주장을 한 인사들과 굉장히 지금까지 비슷한 결의 주장을 해왔고요. 예. 이번에 민주당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모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자 우선 피해 호소인 3인방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성주의 운동과 피해자 지상주의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많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피해자가 그것도 민주당에 의한 피해자, 민주당 시장에 의한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피해자 주상준이 어디 가고 예.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다시 선거 캠페인 중용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모순으로 지적된 예. 것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조를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원순 시장이 어땠습니까? 82년생 김지영을 잃고 나도 페미니스트다 선언하신 네. 다음에 본인이 가장 그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해가지고 예. 지탄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단순히 뭐 페미니스트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여성 인권을 위해 뭘 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도 않고 되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만 본다 하더라도요. 자, 지금 장관급에 대해 가지고 30%, 40% 이상 여성 장관을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같이 여성이 유리장벽 때문에 사회 진출에 장애가 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저는 예를 들어 장관이라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이라 한다면요. 국토정책을 제일 잘 알고 국토정책을 제일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장관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저는 김현미 의원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훌륭한 의원님은 알고 있겠지만은 그분이 국토정책에 있어서 최고 실무자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 탈당제하면서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라는 나라의 중책을 할당한다는 것을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은 성공적이지 못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성중립적으로, 성평등적으로 많은 인사와 국가 정책을 행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남자의 민주당의 실패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느 부분 동감하시고 어느 부분은 네.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예. 필요가 있는데 페미니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 남성을 극혐하는 예. 극도로 혐오하는 페미니즘부터 다양하게 그 이채구가 이야기하는 그 페미니즘까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주당이 가장 극단적인 그 극혐적 그 페미니즘을 채택하고 거기에 그 이 조응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예. 없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공직과 관련돼서 할당제의 문제인데요. 할당제의 문제는 시대의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이 이채구가 이야기할 때의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잘하는 사람, 전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관을 하면 그 효율성은 가장 좋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 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를 놓고 여성의 위치를 남성과 그 평등하게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 이 같이 놓고 보는 요 부분이 그 중요한 시점이냐? 안 그러면 효율성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냐? 요 두 개를 놓고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그 인권과 역할들이 남성 못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인격과 능력과 그 지위 자체를 좀 더 많이 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그 효율 이후에 그 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그 인재 발탁 과정들을 그 겨냥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채구 이야기가 언뜻하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안 키웠네, 여성을 안 키웠네라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그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호남 장관이 그 DJ 정권 때 농림부를 가니까 행정고시 1등부터 10등까지 거기 농림부에 다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똑똑한 애들은 여기 다 있네. 근데 다 호남이라서 그 농림부로 그 당시에 논의를 너무 확장시키시면 이번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똑똑한 검사들 다 뽑아서 거기에 해놓으니까 오히려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개혁 세력으로 대체되는데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모습들. 즉 사람을 안 키웠기 때문에 어떤 차별과의 프레임 속에서 배제시켰고 어떤 특정한 지역 출신들만 키워왔기 때문에 성별에서도 남성만 키워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성이 그 자리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영남이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호남과 영남의 지역적인 그 이 할당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그 성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양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 분명히 크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20대 남성들의 어떤 그 투표 성향을 읽어본 다음에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그 신문 아니 그 언론상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네. 정작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제 네. 나름대로 요약한 그들의 주장은 정작 어떤 남녀 불평등과 그거에 대해서 혜택은 그 윗세대에서 다 누려놓고 지금 자기들은 아무런 남녀 불평등의 혜택도 누린 바가 없는데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정서 같습니다. 많은 부분은. 네, 예. 정확하게 이제 저 예. 같은 경우 현장에서 계속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예. 하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도 완패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보다는 우리한테 10만 원, 20만 원 필요 없어. 예.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남녀의 부분. 예, 그 남녀의 부분에 예. 있어서 또한 그 일베 사이트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그 주장들이 예. 확산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베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메갈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상황이고 예. 그건 극단적인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마 50대, 60대로 가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정치권의 노력이 있었던 것인데 반대로 그런 차별의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지금 예를 들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국가 고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여성의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게 낮은 게 아닙니다. 결국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교육의 기회,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너는 여자니까 대학 가면 안 돼. 너는 여자니까 맛있는 반찬 먹으면 안 돼. 넌 여자니까 뭐 하면 안 돼. 바로 돈 벌어. 이런 게 현실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거든요. 20, 30대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정하고 정책을 짜다 보면은 네. 이제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보정한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가장 큰 이슈 이걸 보시죠. 예전에는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대라는 영역을 따로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여대들이 있었고 여대에서 여성들이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대에 할당된 여러 가지 정원, 일부 여대에 여자만 갈 수 있는 로스쿨이 있고 여자만 갈 수 있는 의대가 있고 여자만 갈 수 있는 약대가 있고 이런 좋은 어떤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들에서 할당제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상당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대라는 것을 전통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걸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전에 차별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요소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어떤 많은 차별들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는 역차별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군 가산점이겠죠. 예. 핵심은 그 이 공무원 시험이나 그 이 공개된 시험에 있어서 군 가산점을 주느냐 마느냐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 예. 없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할당에 대한 문제는 그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던 여대와 그 예. 영역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공이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여자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대학에서 여자 인재들을 예. 이 산실로서 그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그 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논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군 가산점인데 군 가산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여성이 허용하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여성이. 그래서 군 가산점 3점이라도 평균에서 카트라인에서 수십만 명이 붙어 있는 예. 카트라인에서 3점을 더 줘라 마라. 예. 이제 이 논쟁이기 때문에 이 논쟁에 과연 우리가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 예. 그러면 이제까지 5천 년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그 핍박과 고통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아 지금 정도의 남녀 이 평등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예.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성의 약간의 불편함들이 그 역차별이라는 공격으로 여전히 일상 속에서의 그 파시즘이 많이 녹아 있단 예.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가사 그 분담 문제가 예. 여전히 상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엄청난 피해와 차별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과정에 있어서의 3점의 군 가산점 이 문제가 역차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을 혐오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할당제라는 게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점을 가지고 시간은 다 민당이 됐는데요. 저는 그 관점으로 이분이- 민당이 예. 계속 가면요 앞으로 20대 남성 표받을 일 없고
5천 년 동안 역사에 쌓였던 가부장제 폐해를 왜 20대 남성이 뒤집었어야 됩니까? 50대, 60대가 제발 쌓고 가십시오. 왜 20대 남성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그 20대 지금 저는 어떤 쪽이 옳고 그러다의 문제 아니에요.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논리는 그 몇천 년 역사에 그 누려왔던 사람들은 다 그걸 다 누리고 지나가면서 왜 지금의 20대가 그걸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 동의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군 가산점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징병제에서 그렇습니다. 모병제로 모든, 예. 바뀌는 예. 이러한 사회적 그 다른 환경의 정책을 틀어서 이 문제의 균형을 맞춰야지 예. 남성이고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근데 양현이 징병제 얘기 아니 그 군대 문제 되게 별로 얘기한 적 여기서 안 없어요. 했습니다. 예. 지금 근데 그 속에 예. 가장 지금 그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예. 한번 입사 과정이에요. 아, 취업 과정이기 때문에 취업과 과정에 있어서 그 시험에 있어서의 점수 1, 2점이 그 치명적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 발생하는 포함해서 문제. 다음에 남녀 20대 남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예, 한번 예, 논의를 예. 해보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